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뇌를 훔친 소설가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우리가 거울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런 것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또 그게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등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몰입 차트를 한번 몰입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몰입하면 우리가 그 유명한 학자가 있죠.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해가지고 몰입 책 쓴 분. 네네네. 그 헝가리 미국 뭐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그 몰입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플로우로 돼 있어요, 번역이. 플로우? 네, 흐름, 흘러간다 이런 거죠. 뭔가 마치 우리 에너지 모든 것이 흘러가는 뭔가 한쪽으로 막 넘쳐가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몰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흐름과 몰입. 몰입이 그러니까 한 군데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평소에 얼마나 이 생각이라는 게 사방팔방 분산되고 있잖아요. 항상 딴 생각 나왔는데 몰입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정신의 생각과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확 모든 게 그냥 한쪽으로 다 완전히 모든 에너지가 한쪽으로 다 쏟아지니까 흐른다기보다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포수가 한쪽에서 그냥 막 밑으로 그러니까 막 100m에서 그냥 한 지점으로 탁 완전히 꽂히듯이 그렇게 한다. 이게 몰입 같습니다. 근데 몰입 같은 경우 가장 이제 관련되는 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파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몰입의 상태하고 아까 우리가 도파민 같은 경우가 우리 뇌 안쪽에 아주 깊숙한 곳에 까만색의 어떤 세포 덩어리 이게서 분비되는 이제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보상신경 전달 물질로 불린대요. 보상해준다. 리워드를 준다는 거죠. 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보상은 뭡니까? 어떤 상을 준다는 게 사람이 뭔가를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 뇌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쾌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에서 뭐 2시간을 달려가지고 완전 기진맥진했지만 그때 그 사람이 막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러너스 하이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쾌감이고 그리고 막 몇 주일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데 당선될 때 이 사람 완전 얼굴이 막 쾌감이 넘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여기에 관련되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내 속을 조사해 보니까 도파민 분비가 관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뭔가 목표를 완수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기대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분비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기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도파민 자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뭐냐? 결국 우리 뇌가 기쁘다 이런 느끼는 거는 결국 우리 뇌에 쾌감 중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추라는 건 신경세포가 모인 곳을 이제 중추라고 하는데 그 쾌감 중추가 결국 이제 켜지면 아까 말한 발화가 되면 스위치가 딱 켜지면 우리가 이제부터 경험하는 모든 게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자체가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마약을 먹으면 마약 자체가 쾌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쾌감 중추를 발화를 시키거든요. 쾌감 중추를 스위치를 켠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이 쾌감 중추가 켜지려면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뭔가 목표를 달성하니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마약은 뭐냐 하면 그냥 그걸 쉽게 켜지게 만들어줘요. 그 역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역치라는 말이 있어요. 역치. 생물체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어떤 자극을 받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대 누가 때렸다 그러면 움찔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하려면 그 반응을 일으킬 때 자극의 세기가 있잖아요. 어떤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쾌감 중추를 켜는데 그 조금만 와줘도 그만 확 쾌감 중추가 켜지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죠. 결국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니코틴이 들어가갖고 그 물질이 쾌감 우리가 말하는 그 쾌감 중추에 그거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하면서 우리에게 쾌감을 점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쾌감 중추라는 게 결국 뭐냐? 결국은 도파민 체계 일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쾌감 중추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쾌감 중추가 켜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제 쾌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질이 아니라 일단 이게 켜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 자체가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쾌감 중추를 켜니까 그 다음부터 즐거워진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악을 듣든 뭔가 뭐 성적 행위를 하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쾌감을 다가오는 거군요. 네. 마약을 한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역으로 그걸 계속하다 보면 일종의 내성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쾌감 중추를 켜기에 아까 말씀드린 마약도 있습니다만 그 쾌감 중추가 딱 켜지는 아까 역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낮추는 것도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 역치가 낮아져가지고 이제부터 모든 게 즐겁고 아름답고 다 기뻐지는 행복해. 거죠. 그래서 네. 정영진 님이 사랑을 못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맞죠?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아닌가요? 네, 사랑하고 있죠. 그래요? 네, 아이들과 우리 아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또 굉장히 커서 아, 그래요? 지금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면 세상이 안 아름다울 수가 아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아름답고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김성호 그 가수가 부른 그 웃는 여자는 다 이뻐. 거기 보면 그렇죠. 나는 몰라. 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워. 네. 내 마음은 그죠 풍선처럼.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쾌감 중추를 발활시켜 버리니까 이제부터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기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하고 뭐 사랑에 빠지고 이러면 사람이 모든 게 즐겁고 기쁘고 낙관적이 되는 거죠. 네. 자 결국 이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또 안나 카리나의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쾌감 중추가 어떻게 발화되는가 이 묘사가 나오는 거죠. 그 레빈이라는 아까 말한 그 톨토이의 사실 분신이에요. 네. 이 레빈이 키티라는 처녀에게 처음 청혼했다가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청혼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게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122페이지 네. 한번 읽어주시면 이건 요거 영진 씨가 아니고요? 예. 그 다음 연설이 시작되었다. 레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그 금액의 지출이니 철관의 부설이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들은 조금도 화내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은 모두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모두 유쾌한 듯 보였다. 특히 레빈에게 있어 기분 좋은 것은 오늘에 한해서 그들의 기분이 뱃속까지 들여다보이고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조그마한 징후로서 각자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또 그들은 모두가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그들 모두가 레빈을 유달리 사랑해 주었다. 그것은 그를 대하는 모두의 말투와 더욱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부드럽고 사랑이 깃든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분명한 일이었다. 결국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네. 어떤 사람도 다 좋게 보이고 선량하게 보이고 그리고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을 오니까 호텔 벨보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114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상 만사가 더 나옵니다. 예. 이때 그가 본 것은 그 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특히 학교에 간 어린이들, 지붕에서 보도로 내려앉은 검푸른 비둘기들, 얼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이 진열장에다 늘어놓은 가루투성이의 흰빵, 이런 것들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흰빵과 비둘기와 두 어린이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듯 싶었다. 더욱이 그것들은 동작을 같이 했다. 한 어린이가 비둘기 쪽으로 달려가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레빈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비둘기는 깃을 펄럭이며 공중에서 떨고 있는 쌀랑눈 속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훌쩍 날아올랐다. 그러자 창문 안에서는 갓 구워낸 빵 냄새가 풍겼고 흰 빵이 진열되었다. 이러한 것이 한결같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레빈은 기쁜 나머지 미소를 짓고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 마차꾼들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싶었다. 그들은 행복한 얼굴로 서로 다투어 자기 썰매를 권하면서 레빈을 둘러쌌다. 레빈은 다른 마차꾼들을 섭섭지 않게 하려고 다음에 타주마하고 약속하고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스체르바츠킨의 집으로 가자고 일렀다. 그 마차꾼은 혈색이 좋고 건장한 목을 새하얀 셔츠로 감싸고 있었는데 셔츠의 깃이 외투 밖으로 나온 게 여간 멋지지 않았다. 이 마차꾼의 썰매는 높직하고 청결했는데 레빈은 그 후 두 번 다시 이런 썰매를 타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탈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얘기도 나오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열렬한 사랑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사랑인 거죠. 네. 상상하면서 들었는데 네. 설레네요. 이 사람의 기분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런 감정들을 우리 대부분은 한 번 정도씩은 네. 느껴봤으니까 알죠.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잖아요. 네. 참 너그러워지고 서글서글해지고 친절해지고 네. 웬만한 것들 다 넘어갈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좋다는 게 그런 거죠. 다해를 도파민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있다 이거죠. 팡 터지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여기도 나오죠. 아무리 열렬한 사랑도 결혼 후에는 시들해지고 또 고통스러운 부부싸움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경과학자 설명에 따르면 마약의 내성이 생기듯이 결국 서로 익숙해지니까 결국 그래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걸 너무 이제 안 받아들이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네. 왜 우리는 그래야 되나? 왜 2년 전, 5년 전, 네. 10년 전에 그 아름다운 과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사람은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파민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쁨을 주고 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은 도파민의 흥분과 기쁨도 있지만 세로토닌의 안정과 일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결국 이제 몰입이 왜 나오냐면 네. 결국 이런 거죠. 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이라는 거는 결국 최적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 의식이 아주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 우리에게 위협하는 외적 위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쫙 서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 관심이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도파민은 어떨 때 분비가 되냐 이거죠. 목표를 정하고 완수했을 때 분비된다 했잖아요. 자, 목표를 정하고 쫙 할 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몰입될 때 도파민이 흘러 넘치는 상태인 거죠. 이 하나의 어떤 아까 도파민이라는 게 목표를 완수했을 때도 나오지만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도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뭔가에 몰입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외적 위협이 없이 모든 우리의 관심과 신경이 한쪽으로만 쏟아져 간다 이거죠. 플로우가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말 그대로 도파민이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도파민이 아까 말씀드린 쾌감하고 관계된다고 했지만 네. 도파민은 사실 쾌감하고도 관계되고 정신 집중할 때도 도파민이 관계하고 또 의욕 막 뭘 하고 싶다 의욕이 넘치고 또 창조를 하고 이럴 때 도파민이 다 관여되고 있어요.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몰입체험 때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몰입한다는 게 집중을 하고 또 몰입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또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막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몰입할 때 우리가 유레카하잖아요. 계속 그 과학자들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하면 이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무게를 알까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몰입할 때.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도파민하고 몰입하고는 완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몰입의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무아지경이죠. 몰입의 특징은 여기서 안나 카리니나에서 이제 레빈이라는 아까 주인공이 풀베기 할 때 나오는데 사실 풀베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농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정말 그 삽질하고 이런 게 진짜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가 묘사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게 뭐라고 할까? 완전히 그냥 그 행동하고 생각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아,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을 하지만 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아지경이가 나를 상실하는 거예요. 나를 상실한다는 게 내가 없다 이런 게 내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풀베기 하는 나하고 뭐 이 풀하고 뭐 다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계와 내가 융합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몰입의 특징.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몰입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무슨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뭐 풀 베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 죽으라고 뭘 하고 있으면 가끔 이제 들리는 건 내 숨소리 그것만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의 뇌 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자동적으로. 내가 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뭘 판단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가고 있는 그럴 때가 이제 보통 그 무아지경. 무아지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술의 본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번 저희들 그 사마천 사기할 때 그 말씀드렸는데 그 프랑스의 에티엔 수리오라는 미학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술 체험의 본질은 뭐냐? 그걸 라비스망이라고 했잖아요. 라비스망. 예, 강탈당한다. 내 머리 의식이 그냥 누가 뺏어가는 거지. 완전 혼이 빠져나간 느낌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랍니까? 이게 몰입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고 소설 읽을 때 어느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 주변 환경 상태 의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이러면 완전 막 그 주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킨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예술가고 천재들인 거죠. 그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프랑스 유명한 그 정신 분석학자 누구였죠? 프랑스요? 락강? 네, 락강. 자크 락강 같은 경우는 그때 말했죠. 그 사람들이 요트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막 캡살과 파도와 이걸 즐기는데 2시간 동안 그냥 바위처럼 앉아서 책만 본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빠진다 이거죠. 자기는 여기 하나 몰입돼 버리면 남들이 재밌다는 이상을 더 뽑아내니까 여기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스탕달 신드롬 하듯이 어떤 작품을 봤는데 거기 몰입돼가 그냥 완전히 정신적인 흥분 상태. 내 기절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무아지경, 이 몰입의 본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갈 때 같아요. 산에 올라갈 때. 그 예전에 그 이병주 작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등고의 구인생이라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구인생, 인생이 무언지 인생을 탐구하게 된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은 그 인생의 심오한 의미를 등고하면 구인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등산하면서 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등산을 하다 보면 그것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 올라가는 것만 집중하지 나머지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요. 잡생각이 좀 사라져요. 그게 사실 진짜 인생을 탐구하는 거죠. 가끔 보면 가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몰입할 때 물론 이제 뇌 활동에 의한 몰입도 당연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뭔가 하여튼 몸을 좀 약간 혹사 내지나 하여튼 뭔가를 계속 좀 약간 힘들게 시킬 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할 때도 보면 처음엔 잡생각이 좀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정말 다리 후들거리고 막 이렇게 그때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잡생각도 안 나고 몰입이 이제 그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무아지경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걷는지 다리가 그냥 나를 그냥 갖고 왔는지 그냥 모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수시간을 걸어가지고 다리 건조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플 건데 그 순간에 몰입하고 가는 도중에는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떠냐? 자, 이제 몰입 상태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지금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거기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도파민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 몰입 상태에서 우리 벗어나면 이제부터 갑자기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잘 달리고 잘 하다가 이제 몰입에 벗어났죠. 집에 오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혹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등산객에 굉장히 또 몰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저 파전에 몰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흡입이죠 이제 그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즐거움이 뭐 그렇겠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그 등산하면서의 몰입이 끝나고 이제 육체적 고통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다시 알코올과 먹을 걸로 이제 다시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몰입들이 근데 문학작품들에도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또 안나 카리나에서 레빈의 풀보기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120페이지 한번 잠시 그러면 한번 잠깐 볼까요? 레빈은 오랫동안 배어나감에 따라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이미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 그 자체가 자기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라도 하듯이 마치 요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되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레빈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배웠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30분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레빈은 이날 안으로 가능한 많이 배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므로 빨리 넘어가는 해를 원망스럽게 여겼다. 그는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가능한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욕뿐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바로 거기에서 첫 읽어주실 때 무아지경이 나왔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바로
몰입의 두 번째 특징이 시간의 상실이거든요. 바로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잖아요. 게임 4시간 해도 네. 한 20분 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 몇 분으로 느껴지고 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아지경과 네. 시간의 상실이 이 안나 카레니나의 레빈의 풀베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아무리 가혹한 노동이라도 고통스럽지만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몰입을 해버리면 이게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톰 소여 효과죠. 톰 소여? 우리 톰 소여 보면 나오잖아요. 네. 자, 폴리 이모가 너희 이제 벌을 받아야 돼 가지고 자, 요 페인트 칠을 울타리 다 칠해. 어휴, 이 페인트를 어떻게 칠하지 했는데 톰 소여가 딱 머리에 꾀가 올랐죠. 친구 한 명이 사과를 물고 오니까 갑자기 칠하면서 막 예술가처럼 흉내잖아요. 이렇게 칠하다가 그 처음에 애들이 야, 너 지금 벌 받고 있지? 너 힘들겠다 했는데 웃기지 마. 나는 지금 창조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까 하니까 애들이 그다음 달려들잖아요. 야, 사과 줄게. 나 좀 칠하면 안 돼? 뭐 줄게가 나중에 어느 순간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결국은 똑같은 노동이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놀이가 되고 하기 싫으면 그게 아무리 놀이라도 그건 고역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이 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버리면 몰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보면 책임을 안 지면 참 좋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야구나 뭐 농구 이런 게임 보러 가는 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구에서 가장 재밌는 게 케네디 스코어 8대7 하잖아요. 근데 야구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8대7 이런 거예요. 10대0, 15대0 이거 제일 좋아요. 그럼 기사 빨리 쓰고 누가 다 이기나 졌나 딱 쓰고 퇴근하면 되는데 갑자기 8회 말 9회 말에 뭐 나오면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는 오락도 내가 책임이 따르잖아요. 일이 돼버리면 이거는 고역이 돼버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만 내에게 있어가지고 그게 톰 소여처럼 이걸 하나의 노동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다면 사람들이 그냥 돈 싸들고 와서 내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몰입이라는 것들, 이 무아지경 만드는 게 참 노동하고 이게 관련돼 버리면 또 이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몰입들. 네. 자, 근데 결국 뭐 이건 육체 노동에 대한 몰입이고 이제 정신 노동에 대한 몰입은 닥터 지바고를 보면 네. 네. 그게 나오죠. 이제 닥터 지바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다루면 참 좋겠는데 참 워낙 대작이긴 합니다만. 닥터집하고 우리 일당백에서 다룰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소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소설을 하면 잘 안 들어주시고 안 읽어주셔가지고. 근데 닥터 지바고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연애 영화로 생각하는데 소설 그렇지 않아요. 소설은 정말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소설은 그 바로 주인공 닥터 지바고죠. 그 지바고가 라이프란 뜻이래요. 러시아 말로. 삶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혁명의 격변기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아주 무력하잖아요. 그 러시아 재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떤 식으로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을 헤치고 살아갔냐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그리고 그 개인이 그러면 무기력하게 그냥 사라져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보면 시를 쓴다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허무하게 보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은 그 허무 속에서 뭔가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그 글쓰기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뭐 이런 좋은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하시고. 네. 여기서 보면 닥터 지바고가 그 사랑하는 여인 라라죠. 그 참 영화 정말 참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그 오마 샤리프하고 줄리 크리스티 나온 영화 참 보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게 8년인가 9년에 나왔는데 그때를 대변한 영화가 닥터 지바고고요. 80년대 중반을 대변한 영화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예요. 그 연애 감정을 대변한 영화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사랑과 영혼, 고스트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영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프라의 봄 뭐 이런 정도로 연애 영화의 계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보면 참 이 지바고가 라라가 불륜 같은데 사실 소설 보면 불륜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륜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바고에서 라라는 그냥 러시아이고 엄마이고 모든 거 그 자체거든요. 이건 뭐 불륜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그 라라를 어떻든 살리기 위해서 라라가 떠나는 거에 동의하고 혼자 그 외로운데 혼자 남았고 그 추운 그 시베리아의 겨울에 그 얼어붙은 그 집에서 혼자 시 쓰기에 몰입하는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내일이 없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기에 빠져들면 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가 나를 쓰는 건지 내가 시를 쓰는 건지 그 몰입의 장면이 다 나와요. 여기도.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닥터 지박에 보시면 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네. 결국 이런 거죠. 사람이 몰입을 체험할 때는 결국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지금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비참한 상황이라도 결국은 이 쾌락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쾌감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정신 활동에 대한 몰입이 되면 삶과 죽음까지 거의 초월해 가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대목 나오잖아요. 인간이 창조를 하면 좋고 창조가 안 되면 경험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될 때는 결국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몰입인 거죠. 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 나는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늘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난 기도하겠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몰입해도 결국 그 사람은 지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 몰입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몰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목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목적이 되는 것이 몰입의 특성이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자기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목적이죠. 이제 누군가 뭐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 시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뭐 어렵고 뭐 누군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몰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무아지경을 만들고 시간 감각을 잊게 하고 아무리 엄혹한 환경도 잊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시키면 좋지만 이게 결국 아까 바로 거울 유련하고 똑같은 단점이 있는 거죠. 단점이요? 단점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의미의 몰입도 되지만 아까 말한 도파민은 약물 중독 상태도 분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물, 알코올, 니코틴 이런 이제 몰입들 이것도 이제 몰입의 양상이고 이 문학에서 보면 이 몰입의 한 양상으로 복수와 증오심도 몰입의 양상이거든요. 복수, 증오심.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 누군가에게 증오하는 것도 왜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의 중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뇌는 있잖아요. 뭔가 타인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한다. 나는 정의롭고 저놈은 악이라고 생각할 때 이 뇌의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 정의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겠다. 정오심 가지면 이게 사실은 너무 쾌락을 주거든요. 아니 왜 새벽 6시에 14년인가 뭐 계속 전화해. 새벽마다. 그래가지고 촬영을 갔어. 네. 저 사람 도대체 이 새벽에 전화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진짜 정말 되도 않는 복수심이었어요. 뭐 머리 안 잘라요. 안 돼요. 나가요. 이 한마디에 몇 년간 계속 새벽에 6시에 전화하는 이런 복수. 그런 사람한테 계속 도파민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박해를 받고 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럴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쾌락 중추가 계속해서 그 도파민을 분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쾌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댓글도 많이 그런 거 댓글이 바로 그겁니다. 정의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벌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영진님 여기서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인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속한 집단 이해의 것은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배척하고 공경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살 수가 있잖아요. 내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딱 최고로 채야지 그죠? 우리가 단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경한 사람들, 우리 가족 공경하면 저놈 나쁜 놈, 우리 복수하자, 정화하자 이럴 때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와신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오왕구차가 뭐 오랑구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장작더미에 잘 때 와신이고 그다음에 오랑구천이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쓴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복수를. 근데 그게 사실은 쾌락을 주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불편한 잠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쓴 쓸개를 씹어 먹는 거는 저놈을 반드시 복수할 거 해야지 계속 쾌락이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목표를 정해야지 우리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 저놈을 반드시 벌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딱 그게 도파민이 분비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집단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 도파민 나오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공격하면 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못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그래서 모두 까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다 깔 수밖에 없는. 그래야 계속 쾌감이 나오니까. 참 이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진다는 게
그 정의 중독을 억제하는 게 우리 뇌의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이 있으면 이게 좀 억제가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니까 네. 우리 이마 쪽. 네. 근데 이마 쪽 그 전두엽이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나중에 막 본능대로 행동한다 했잖아요. 무슨 쇠파이프가 이마를 뚫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 성격이 변했잖아요. 아주 사람이 막 감정을 원시적으로 뱉고 행동도 내 맘대로 하고 욕설을 내뱉고 알고 보니 이 전두엽 쪽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성적 억제를 담당하는 건데 그게 깨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두엽이 위축된다 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두엽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위축되니까 통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공격적이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괜히 꼰대란 얘기가 예. 나이가 들수록 그 정의 중독의 그거를 억제하는 전두엽에 그게 위축되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조금이라도 좀 방지라기보다 좀 늦추거나 뭐 좀 정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건강한 몸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소백지향 홍삼이 필수겠다. 그러면 전두엽이 좀 덜 쭈그러들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의 몸을 면역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또 면역 여러 가지 뭐 병균에 침투되다 보면 또 몸이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건강에 해치면 사람이 마음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네. 건강해야 너그러워집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으로 너그러운 상태 오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우리 일당백 또 청취자라고 하시면 더 선물도 많이 드리니까 그것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이게 뭐 자기를 억제한다든지 그 억압한다는 거 자기뿐 아니라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뭔가 억압하고 억제하잖아요. 그런 사회일수록 항상 외부에 공격적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항상 내적으로 억압하고 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지금 말한 그것들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저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싫어라고 말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도 정의 중독에 돼 있지 않는가. 내가 절대적인 선으로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저거를 절대악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절대선 절대악은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구가 어떻게 다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절대선이고 악마도 아닌데 어떻게 다 절대악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적을 설정 아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그러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도파민에 다른 데 중독되어 있고 전두엽이 쪼그라들어 있고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결국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경세포 뉴런이랄까 시냅스는 이런 특성을 있다고 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그럼 공부를 많이 하고 학습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 새로 배워라. 아유, 난 안 할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신경세포는 뉴런이나 여러 가지 시냅스는 계속 변화해가 학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축되어 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뇌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아유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아유 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뇌가 결국 쪼그라들어가고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뇌라는 건 있잖아요. 가소성을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플라스티스틱. 뇌는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안 주면 있는 부분이 위축되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약간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항상 내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이제 깔고 가죠. 네. 의식적으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걸 이제 체크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네. 자꾸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다면 어쩜 내가 좀 뭔가 잘못됐을 이런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의 선의를 패시브로 깔고 가요. 네네. 기본값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게 나를 속이려고 뭔 생각을 하겠지 아니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면 대체로 내 생각이 굳어지거나 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이유가 있겠거니 혹은
어떤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닐 거라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나중에 뭐 이런저런 판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의도 자체가 나빴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행동을. 그러면 가능한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뭔가를 또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좀 덜하지 않나. 아유,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제 경험이 바로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데요. 아니, 왜 지금 그 말씀하죠? 일단 선의를 표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면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말한 그대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나한테 비즈니스든 뭐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저놈 지금 나 사기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테두리에서 절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저건 나를 지금 벗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맞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자리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렇잖아요. 그때 좋은 취지로 처음부터 기본값 깔면 그거 나 당하기 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좋은 취지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바로 확답을 안 하면 되거든요. 좋은 취지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겠다 해야지 다양한 가능성이 내 머릿속에서 자극이 되고 반응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의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닌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종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한 방향으로 고착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진 씨 말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따지는 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 사람이 자꾸 그 성급한 거 있잖아요. 바로 지금 받고 그것은 되게 위험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바로 적석에서 판단 내리는 사람, 강자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여유가 많은 사람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강자가 뭐냐 이거죠. 권력자가 뭐냐. 그거는 있잖아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는 거기서 판단 내리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강자가 아닌 사람일수록 바로바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실패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사후적으로 항상 생각해보고 해도 늦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자일 때는 판단을 해도 되죠. 망해도 되니까 다시 또 하면 돼요. 근데 강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강자가 아니니까 나는 무조건 의심하고 볼까. 그러면 자기에게 기회가 와도 기회를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단 선의를 인정하고 그 선의를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근데 요 의도가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가 내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구동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쁘다 생각하면 절대 그거밖에 안 보여. 저건 나쁜 놈, 저건 무조건 나. 그럼 아무 일들을 할 수 없겠죠, 사회적으로. 네. 그런 느낌이 말씀이 참.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대체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뭐 다 되지는 않지만 가능한. 네. 자, 그 바로 우리가 지금 뭐 복수심, 정오심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나쁜 의미의 몰입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모비딕에 보면 잘 나오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하면 또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그 모비딕 보시면 그 AF 선장이 자기 다리 한쪽을 그 모비딕이 먹어치웠다 해서 복수를 하다가 나중에는 막 복수를 위한 복수가 되고 막 다 죽잖아요. 전부 다 같이 피코더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마지막 한 명만 남아도 정은하는데 자, 결국 그런 것도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복수를 하고 이렇게 몰입하는 이유 결국 바로 칙센트 미아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에 출발한다는 거죠. 사실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찾으려 해도 지나고 보니 한순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도 지나고 나면 순간이고 그리고 그 옛날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우비순트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 예전에 그 위대한 시인들, 그 이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 인생 허무하다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허무함 속에서 생의 희열을 응축시켜서 우리 만끽해보고 싶다.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이제 몰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몰입할 때 특히나 젊을 때 몰입을 하고 싶잖아요. 정말 나 인생을 불꽃처럼 살 거야. 근데 그럴 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말하는 사회비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접근한단 말이에요. 나쁜. 그럴 때 꼬실 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야, 너 이거 평범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우리 쪽과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한번 바꿔보고 너의 존재를 새롭게 한번 가치를 입증해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래?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빨려 들어갔다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항상 또 그 몰입이라는 것들로 유도되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삶을 항상 또 위험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그걸 한번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결국 사람이 허무하니까 몰입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은 뭐 몰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방식이 있잖아요. 내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최악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지. 나의 힘, 방식? 나의 힘을 증명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 나는 힘이 있어.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한 것. 뭐 있을까요? 그거는 결국은 다른 존재를 해치는 거죠. 해치는 거죠. 적을 만들어 적을 해치면서 쾌감을 얻잖아요. 아까 말한 복수심, 정오심, 이 몰입이 그런 거죠. 다른 생명을 뭐 짐승이든 뭐든 죽이고 해치면서 와 나는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끼고 나는 강하다. 이런 것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칙센트 미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제자가 제케라는 청년이 있는데 얘 진짜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근데 얘 항상 무기력한 거예요. 항상 심드렁하고 근데 그래서 와서 맨날 자기한테 상담 찾아와가지고 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얘가 여름방학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얼굴 표정이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변했니 하니까 그 15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네.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너 무기력하던 애가 바뀌었니 하니까 나옵니다. 제케라는 인물이 네, 아마 그렇습니다. 했던 모양이네요. 네. 제케는 알래스카의 한 증기선을 타고 거센 북극해에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향해하면서 바다 표범 무리를 발견할 때마다 배를 멈추었다. 그러고는 몽둥이를 들고 해변으로 가 바다 표범 새끼들을 최대한 빨리 때려 죽였다. 제케는 바다 표범 사냥꾼들이 얼마나 고되게 사는지 자랑스레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몽둥이를 휘둘러 바다 표범 새끼의 목에서 정확한 부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내리치는 기술에 관해 말하더니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섬세한 작업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를 앞서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제케는 파괴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낀 것이다. 있죠. 네. 역사상에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실제인지 아닌지 합니다만 로마를 불태워라 하면서 그거를 시로 읊은 네로. 그 파괴에서 자기 힘을 얻고 너무 황홀감을 느끼는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 거죠. 개인으로도 그렇고 집단으로도 그런 경우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뭐 나치 같은 경우. IS도 그렇고. 네. 그 나치 전당대 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도파민 집단으로 막 환각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왜 군중 집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중독시키냐면 일반적인 이제 성행위에서 얻는 쾌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군중 집회는 몇 시간을 가요, 그 쾌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 빠지면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 그 나치스에서 그 전당대 만들 때 얼마나 재밌게 만듭니까? 초반에 딱 뭐 행사를 하고 노래를 해가 분위기를 잡고 분위기 쿵짝쿵짝하고 그런 다음에 딱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고 마지막 나올 때 모든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쫙 조명이 휘둘리게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서로 이게 황홀경. 네, 황홀경에 빠진 거죠. 집단 엑스타시를 느끼는 거예요. 요즘 그 아이돌 콘서트도 약간 뭐 그런 볼 수 있겠어요. 좋든 나쁘든 의미에서 그거죠. 사실. 그 결국은 사실 현대의 사이코패스랄까 시리얼 킬러들, 연쇄살인범도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제키인 거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잔혹 범죄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아우 나는 강해. 내 존재가 증명된다. 이게 몰입의 어두운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소설을 소개하는데 데이비드 엘리라는 사람의 요트클럽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존 고퍼스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돈 많고 이제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요트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서 안드레나 있어요. 근데 이 요트클럽은 철저하게 뭐 이게 들어가는 게 아주 폐쇄적이란 말이죠. 비밀클럽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기회가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약정서를 쓰고 이제 비밀 이제 절대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회원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회원들과 함께 그토록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크루징에 오르게 됐단 말이죠. 그다음부터 한 대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배는 일주일째 바다를 떠돈다. 배 안에는 기묘한 흥분이 감돈다.
쿠퍼스는 아직도 이 크루징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일종의 흥미진진한 모험이라고만 추측할 뿐이다. 마침내 8일째가 되자 배 안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회원들의 얼굴에는 극도로 긴장된 표정이 감돌고 흥분은 극에 다다른다. 그 순간 쿠퍼스는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 전방에 나타난 것은 다른 배였다. 요트클럽의 회원들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민첩한 동작으로 소형 대포와 라이플을 준비한다. 그리고 상대편 배를 향해 포를 쏘아대기 시작한다. 무방비 상태인 상대 배에서는 비명과 절규가 울려 퍼진다. 요트클럽 회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을 향해 신나게 포를 날린다. 쿠퍼스도 곧 그들과 일체가 되어 살상의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 권태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뭔가 도파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웬만한 걸로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짜릿한 것. 지금 말한 살인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몇 년 전에 히트했던 오징어 게임.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 많은 사람이 설계가 사람들 막 희열을 느끼며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예전에 본 거 중에 그 장클로드 반담이 나온 하드 타겟. 오상금. 그 뭐 사람들을 부자들의 사냥감으로. 그런 영화들이 많죠. 지금 헌트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90년대 네. 유고 발칸반도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스니아 그 코소보 내전 날 때 그 서방 세계에서 비밀 여행을 조직했다잖아요. 비밀 여행. 아주 돈 많은 부자들 상대로 인간 사냥 여행을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총 들고 사람 죽여라. 괜찮다. 여긴 지금 내전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뭐 사실로 밝혀진 건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관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왜 우리 그 바람의 파이터 나왔던 그 채배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채배달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술 대결을 하고 뭐 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파리에 지하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 경기, 지하 세계의 경기. 그 관객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무료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 실제로 그 싸움을 실제로 살상이 벌어지는 말 그대로 옛날 금투사 경기하듯이 그걸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자 서로 죽고 죽여. 그 막 허리 분질러 보고 뭐 그냥 진짜 막 다 뽑고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이걸 해. 그래야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기에 제한을 받고 뭐 이렇게 정말 위험했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이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나쁜 의미에서 몰입을 얻기 위해서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몰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네.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또 네. 이끌어내는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네. 또 반대로 그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네. 굉장히 부도덕한 네. 혹은 뭐 범죄에 가까운 이런 방법을 또 동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경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뭐 기분 좋은 도파민 또 1kg 커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책에 몰입하고 싶을 때 혹은 어떤 뭐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또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큰 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1kg 커피와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몰입, 긍정적인 몰입을 잘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도파민이라는 거 결국에는 뭐 내가 엄청난 걸 몰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받는 보상으로 생각하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당백을 보는 이 작은 순간에 그냥 몰입하고 이거 주말에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은 그냥 되게 작은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 있게 너무 큰 보상을 바라지 말고 작은 거에만 해도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소확행을 누리는 것도 우리 좋은 건 아니까 너무 자꾸 우리가 거창하고 큰 뭐 많은 도파민보다 우리 소확행에서 사소한 행복을 느끼듯이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가면 말씀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즐거움이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작지 않죠. 작지 않죠. 맞아요. 예, 꽤 큽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아주 큰 보상이 된다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뇌를 훔친 소설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뇌를 훔친 소설가는 이 말고 재밌는 대목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거울 유련하고 몰입과 관련해서 도파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또 다른 많은 그동안의 후속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 작가 이제 석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설명하면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좀 단순화시키는 점이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무조건 뭐 도파민이 결정하고 거울 유는 결정 이거는 아니라는 점.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단순화시킨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뇌를 훔친 소설가 책으로도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뭐 막 시판 중인 책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포중앙도서관에 확실히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들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